안녕하세요, 썸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수험생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공부법 단권화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수험생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공부법 그 두 번째인 마인드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인드맵 많이 들어보셨죠? 일단 제가 만든 마인드맵을 잠깐 보여드리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중에 파는 마인드맵 책들이고요. 요즘엔 또 편리하게 컴퓨터로도 쉽게 작성할 수 있게 여러 프로그램들이 나와 있죠. 마인드맵을 한국말로 고쳐본다면 목록화, 도식화, 범주화 등등이 있는데요. 사실 마인드맵은 수험생들 사이에서 단권화만큼이나 많이 회자되는 공부법입니다. 유명한 강사나 다른 사람들이 해놓은 마인드맵을 받아보는 경우도 많고요. 의외로 스스로 마인드맵을 작성하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드문데요. 사실 단권화도 그랬듯이 타인이 한 것을 받아 사용하는 건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직접 작성하는 과정에서 더 큰 효과들이 발생하죠. 그럼 이 마인드맵이 어떤 것이고 또 어떤 효과들을 가지고 있는지 사호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따라오세요. 먼저 마인드맵이 어떤 것인지 정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마인드맵은 원래 글을 읽기 전에 사용하던 독해 전략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글구조 파악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글을 읽기 전에 이 마인드맵을 이용해서 글구조 파악을 간단하게 하고 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게 하는 전략이었던 거죠. 그러다가 마인드맵의 시각적인 강점이 점점 부각되면서 지금처럼 여러 곳에 쓰이게 된 것입니다. 그럼 마인드맵의 효과들을 알아보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마인드맵의 첫 번째 효과는 바로 효과적인 예습과 이해력입니다. 이렇게 간단해 보이는 마인드맵은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 전략인데요. 먼저 교육학에서 말하는 청킹입니다. 청킹은 우리말로 군집화, 덩이짓기라고 불리고 있는데 간단히 설명하자면 어떤 정보를 의미 있는 단위로 묶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수능에서 국어라는 과목을 청킹을 해보면 국어는 크게 의미 단위로 묶어보자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읽기, 둘째 쓰기, 셋째 말하기 이렇게 말이죠. 물론 문법, 문학도 더 분류가 가능하지만 쉬운 예를 들기 위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해봤습니다. 사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책의 개요, 목록도 다 청킹으로 이루어진 것인데요. 즉 마인드맵은 의미 단위로 묶어서 정리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마인드맵을 하는 과정에서 청킹이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높은 이해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즉 앞으로 배울 내용을 어느 정도 가능케 해주는 멋진 예습법이란 것이죠. 그리고 마인드맵의 두 번째 효과는 뛰어난 암기법, 해상법입니다. 사실 우리가 암기하는 것을 한 번에 다 꺼내기는 어렵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기억한 것, 즉 장기 기억에 저장된 것을 꺼낼 땐 반드시 어떤 단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단서가 다른 단서를 불러오고 이렇게 연쇄적으로 기억을 다시 다 꺼내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국어가 뭔데라는 우리가 질문을 받았다면 우린 앞서 대답했듯이 이렇게 대답하겠죠. 국어는 읽기, 말하기, 쓰기로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다시 읽기는 단어, 어휘, 독해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국어라는 단서가 장기 기억에서 읽기, 말하기, 쓰기를 끌어냈고 읽기라는 단서는 다시 단어, 어휘, 독해라는 단서를 끌어낸 것입니다. 국어에서 바로 단어, 어휘, 독해로 가기에는 어렵지만 국어, 읽기, 단어, 어휘, 독해처럼 읽기라는 단서가 중간에 있으면 단서를 연결지어서 꺼내기가 쉬운 것이죠. 즉 마인드맵은 우리가 의미 단위로 목록화한 그 제목들이 다음 하위 내용을 불러올 단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백지장을 펴놓고 혼자서 마인드맵을 술술 써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뛰어난 기억력에 놀라지만 사실 마인드맵을 조금만 해봤다면 각 제목들이 서로의 단서가 되고 원하는 내용의 장기 기억을 끌어오는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것을 회상해낼 때마다 그 기억은 더 견고해집니다. 다음에 꺼낼 땐 더 쉽게 꺼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마인드맵은 뛰어난 암기법이자 장기 기억에서 기억을 꺼내는 뛰어난 회상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인드맵은 효율 좋은 복습법입니다. 마인드맵을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경우는 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복습 상황인데요. 시험이 얼마 남지 않게 되면 우리는 시험 문제를 많이 풀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를 풀면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때문에 다시 개념을 들여다보기엔 아주 부담스러운 상황인데요. 그땐 단권화 노트도 부담이 됩니다. 그런 상황에선 마인드맵을 빠르게 볼 수 있고 빠르게 이해도 되며 한 과목 한 과목을 빠르게 돌릴 수 있는 효율 좋은 복습법이 됩니다. 일단 단권화 노트처럼 구체적으로 쓰여있진 않지만 일일이 다 보지 않아도 된다는 이점이 있고 제목만 보고 내가 지금 어떤 것을 알고 있고 모르는지 금방 파악이 가능합니다. 심지어 화장실이나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시간 등 미리 그려진 마인드맵을 보며 간단하게 공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험생들은 아시다시피 시험 막판에 가면 많은 것을 이미 외운 만큼 또 많은 내용들을 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 막판에 한 부분의 내용만 집중하고 있을 순 없죠. 그래서 더 잃어버리기 전에 아는 것을 한 번 더 보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 점검 과정에서는 마인드맵만한 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 마인드맵을 보고 있거나 아니면 마인드맵을 작성하는 중에 어떤 하위 목록에서 막혔다고 생각해봅시다. 아무래도 그 하위 목록이 생각이 안 난다거나 보고 있는 하위 목록이 생소하다면 그 부분이 공부가 덜 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인드맵은 우리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도 파악이 가능한 유용한 복습법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시험장에 마인드맵만 가져와서 쉬는 시간에 몇 번이나 돌리는 수험생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 정도로 빠른 시간 내에 돌릴 수 있는 효과적인 복습법이란 것입니다.
오늘은 마인드맵 공부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우리 뇌는 두 가지 방법으로 정보를 이해하고 기억합니다. 하나는 언어적인 경로, 즉 청각적인 요소로 처리하고, 다른 하나는 시각적인 요소로 처리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중 경로라고 부르는데요. 이 둘이 결합되어 학습된다면 하나의 경로보다 정보를 처리하는데 훨씬 더 효율적이게 됩니다. 그리고 마인드맵 공부법은 앞으로 많은 시험에서 더 중요해질 전망입니다. 이미 논술이나 임용시험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고, 앞으로 모든 시험은 점점 서답형, 서술형, 논술형으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앞으로 몇 년 안에 거의 다 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 이유는 교육부나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이미 서술식 답안을 추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들은 강의가 있다면 그 강의를 한 번쯤 목록화, 도식화해본다면 좋을 것 같네요. 구독과 좋아요는 싸워의 영상을 더 좋게 만듭니다. 이상 싸워였습니다.